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끼고 흐린 가운데 가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산간에는 최고 12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에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제주도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4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오전에는 김웅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김웅 의원은 불법 모략이다, 공수처장 사퇴하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의 입을 열어라 촉구했는데요. 의혹은 쌓이고 진실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고발 사주가 아니라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탄희 의원과 함께 이 사건의 본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압박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모욕과 조롱, 낄낄댄 면접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간 설화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기 바빴고요. 면접장에서 말이 쏟아졌는데 현장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김준일 뉴스톱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슈퍼위크,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선택 결과가 드디어 모레 발표됩니다. 대세를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 경쟁 치열한데요. 국민의힘 상황은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윤석열 후보는 정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야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홍준표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항마는 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야의 최종 대권 후보는 누가 될까요? 정치연구소에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66일째 4자릿수입니다. 이 중에서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방심입니다.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입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도 개인 방역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셔야 됩니다. 6010님께서 사고 제보하셨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지하도 진입구에서 1차로에 승용차 5중 추돌 사고입니다. 정체입니다, 얘기합니다. 서부간선 성산 방향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니 이 부분을 지나시는 분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함께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92명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보다 150여 명 정도 줄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요. 그때에 비해서는 180여 명 정도 많습니다. 네. 수도권 확진자가 1,386명으로 75%에 가깝고요. 특히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가 1,218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70명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다만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 속도라면 이달 중하순쯤엔 유행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전파 차단, 중증도 감소 효과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다만 이 같은 전망은 방역 조치 그리고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효하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네, 어제 당국이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먹는 치료제를 미리 구매하는 방안을 해당 제약사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MSD, 로슈, 화이자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MSD의 몰누피라비르입니다. 네. 이 약이 하루에 2번 닷새 동안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의 가격이 한 알에 8만 원에 이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8만 원이요? 네, 한 알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약을 한 명당 90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이미 이 약 선점을 했는데 미국도 1인당 700달러를 주고 구매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너무 있습니다. 비싼데요. 이거 코로나로 이거 폭리 취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다국적 제약회사가 너무 과도한 이익을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정부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여서 계약 사항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입원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비교해서 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했습니다. 근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이의 제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나흘간 5만 건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특히 재난지원금을 6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에서는 지급 대상을 90%까지 늘리자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이 코로나19 상생 지원금 지급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 총리도 이의 신청자들에 대해서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90%까지 주면 90.1%는요? 90.2%는요?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의 신청 가운데 최근 소득이 줄어든 지역 가입자와 이혼, 출산 등으로 가족 구성이 달라진 사례 등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요. 무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준성 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럴 수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했다고 하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그리고 손중성 검사의 사무실을 오늘 공수처가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은 적법 절차를 지키고 영장 게시를 받고 협조해서 2시간 만에 끝났는데 의원실은 영장이 제시 안 된 상황에서 압수물 대상도 아닌 보좌관 PC까지 가져갔다라고 항의를 했고요. 야당 정치인의 자료를 색출하기 위한 모략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략극이요? 네, 또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퇴요?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서 과잉 수사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무님께서 검찰 서버랑 공문서 싸그리 검사하면 나올 걸 왜 M1대를 압수수색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공문서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검찰 서버는 대검 감찰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했고 공수처에서 가져가서 또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좀 필수적이어서 국민전 의혹이고 불법 사항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사들의 비위 잘못하면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진 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모략극이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압박 면접을 하고 있나 봐요. 토론회 네. 말고. 그런데 대선 주자들 불만이 좀 많다고요? 네, 유튜브로 생중계된 압박 면접이 접속자 5만 명을 넘겼다면서 이 국민의힘은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대선 주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은 오늘 SNS에 26년 정치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면접하는 것도 처음 봤고 또 면접을 하면서 모욕을 주는 당도 생전 처음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3명의 면접관 중 2명을 반대 진영 사람은 앉혀놨다라며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깔깔댄 22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진중권 전 교수를 향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라면서 이 당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분을 면접관으로 모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이 국민 면접관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딴소리하지 말고 누구 편이란 소리 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라며 이 얘기가 후보들에게 전달이 안 됐나 보다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말리고 있고 그런 입장이죠? 네,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는 사무실까지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만료하기로 했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후보를 만나 직접 담판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송영길 대표가 이번 주말 이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 참여해서 그때 사퇴를 만료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지만 이 중대 사안인 만큼 직접 만나서 설명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갑질 사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논란도 커지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조성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 위원장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이 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긴 하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있고 또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 내에 이 팀을 확충해서 이 플랫폼 분야 경쟁 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네.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던 상황인데 오늘은 일부 반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개입 늦었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플랫폼 갑질, 거대 기업들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DP 계속 화제되는데 해병대에서 가혹행위가 또 불거졌습니다.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DP 관련해서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지금의 병영 현실과 좀 다른 상황일 것이다. 라고 한 바 있는데 네. 그런데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군사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직도. 네, 어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이 해병대 1사단 후임병 가혹행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됐는데 이 제보자는 동생이 현역 해병대원이라면서 이 선임병 4명이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복부를 가격하고 몽둥이로 구타를 하고 뺨을 가격하고 인격 모독에 심지어 차량 시가잭으로 팔을 찢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안 보이는 곳만 치밀하게 때려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으며 이 수없이 많은 만행을 저질러서 현재 군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이 해병대를 취재를 한 결과 이 사건은 실제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8일 피해 장병이 지휘관에게 관련 내용을 면담을 신청해서 알렸다라고 하고요. 이에 군사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에 있는 해병대에 다니는 친구를 제가 대학 때 면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왔었는데 그래도 구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진 거라고, 많이 나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병대에서 말입니다. 해병대 구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네, 수원고법은 오늘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2년 6개월 더 늘어난 것인데요. 예.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조재범 씨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차례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오랜 기간 지도를 받은 선수가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했지요? 네, 합의하에 성관계한 적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재범 씨가 처음에는 성접촉이 아예 없었다라고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꿨고 또 여러 증거와 정황상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조 씨의 주장은 선수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힌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무더기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고 또 교사가 남긴 음식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울산 모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예. 다른 보육교사 3명에게는 징역 1에서 2년 그리고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네. 2019년 9월 이 3살 원생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해서 토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아동을 수업 시간에 배제하거나 차단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고 이 남녀 원생의 기저귀를 벗긴 채 서로 마주보게 한 채 한참을 세워놓기도 했고요. 4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아동학대, 선생님의 아동학대, 심각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6명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학대 행위 정도에 따라 징역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또 벌금이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환풍구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또다시 일터에서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환풍구에서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인데요. 사고는 어제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과 효창공원 앞 역 사이에 있는 환풍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웃인데. 네, 환풍구에 방호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덮개를 열다가 덮개와 함께 10m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는 이 시공업체 직원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이 고인의 아버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고인은 사고 전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는데요. 전날이요? 네, 그래서 밀린 빨래도 돌리지 못할 정도로 팔이 아팠지만 쉬지 않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상기 걱정이나 대체 인력 부재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백신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고인은 대학에서 항공 관련 전공을 했지만 졸업 이후 이 평생을 전기공사 관련 일을 해온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대에 있을 때도 휴가를 나올 때 아버지 일을 도와줄 정도로 착실한 청년이었다고 하고요. 그때 받은 일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어머니께 모두 드렸을 정도로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작업자들과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떠났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844님께서 보증금 2천에 월 20만 원 월세 사는데요. 개인사업자라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연소득은 1,400만 원인데 제가 상위 12%라니. 재난지원금 문제 계속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7933님께서 서부간선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 거기 너무 세게 달려요. 세게 사고 났습니다. 지금 정체 중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935님 오늘도 주차장에서 못 내리고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랑 못된 꾼들 쌈박질에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시원한 주스맨 같은 맛깔나는 솜씨에 좀 풀립니다. 산은 산 물은 물이요. 세상사 공짜 없는 사필 규정이 진실이지요 얘기합니다. 권민정님께서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됐습니다. 상사가 모두 퇴근하셨어요. 야호. 아니 부끄러웠어요? 왜 그래? 상사랑 같이 들으셔야죠. 네. 0894님 벚나무 물든 곳을 빗자루로 쓸면서 볼륨을 작게 하고 듣고 있습니다. 네. 3251님께서 각 경선 후보들 특히 이재명 홍준표의 미중일 외교 정책 궁금합니다. 매번 집값 국내 경제는 좀 알겠는데 현 시국에 외교도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러게요. 외교. 우리나라 외교를 어떻게 이끌지 이런 비전도 듣고 싶은데 그런 비전을 들려주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 그런 후보는 없고 매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가 곳곳에 많은데요. 사고 구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대구 나들목 부근인 시지교에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밀리기 시작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은 작업하고 있던 임고 하이패스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와 갓길 막히면서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남지선 대전 쪽은 계룡 일대 정체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고 여파고요. 더 가서는 유성분기점 부근에서 다시 주춤하는데요. 유성분기점 1, 2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요일답게 저녁 교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일축 부근에서 모가 부근까지와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중부 1터널 쪽으로 각각 10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산에서 사고가 있었던 당진 부근 그리고 송악 부근에서 서해대교 다시 서평택 부근부터 화성 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 답답합니다. 이후에는 8단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길게 막히고요. 광명역부터 금천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정치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이것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이것 기업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불공정 거래나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원래는 기차 전철 승강장을 뜻하는 단어지만 요즘 들어선 기초가 되는 틀이나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생산, 소비, 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워하실까봐 보기도 준비했어요. 보기 1번 플랫폼, 2번 유니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플랫폼, 2번 유니폼.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베스트셀러 작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는 쪽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네. 고발 사juk 또 얘기해야 되나 봐요. 아이고. 이게 점점 커지네. 네, 왜 커지네요. 커지죠?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지난 일주일 넘었습니다 이제. 네. 근데 지난주에는 이런 사건이 하고 놀래서 쳐다보다가 그냥 주말 넘겼고요. 네. 이번 주부터 기자회견 전국부터 매일매일 메가특권 폭탄이 뻥뻥뻥. 오늘 또 터졌죠. 네. 압수수색, 네. 피의자 입건. 네.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간단하게 줄이면요. 하나예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그 최측근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써서 외부자에게 전달해서 그걸 다시 고발하도록 청부 고발을 사주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요 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김웅 의원 기자회견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제보자는 특정을 했는데 검찰이 쓴 건지 알지 못한다.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됐고. 지금 근데 일단은 하나만 궁금한 거. 윤 총장이 사주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네. 그렇게 김웅 의원한테 줬던 사실이 팩트라면 그 자체도 큰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데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얘기하니까 네. 기자들이 입건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수처 말은 한마디예요. 당시 검찰총장이다.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요. 박시영 총장님이 네. 최영일 제가 정책관이야. 네. 근데 제가 고발을 해. 근데 우리 박시영 총장님이 너무 음해를 당하고 있어. 화가 나. 피해자 우리 박시영 총장님. 부인도 음해를 당하고 있어. 배우자 주가 조작했다고 뭐 아무개 여사.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관에 대한 피해 사실을 외부에 고발 사주를 하는데 과잉충성. 박시영 총장님에게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이득을 보냐 네. 이걸 또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해 좀 더 밝혀져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손준성 검사가 다 끌어안고 가나요? 8237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면. 그러니까 하나는 손준성 검사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확인이 돼야 합니다. 썼다라고 팩트로 확인이 됐을 때 네. 정말 윤 총장은 알았나 몰랐나. 검사는 나는 안 썼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밑에 그 직원들이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안이 손준성 검토했고. 검사는 높은 사람이에요. 네. 차장 검사 고위직입니다. 때문에 네. 직접 뭐 고발장을 쓸 정도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썼는지 또 확인할 거예요. 추정으로 보면 그 밑에 이제 여러 공안 검사들도 있고 부하 검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4월 3일 휴가를 내고 김웅 이제 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100여 건을 오전부터 밤까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혼자 한 작업이 아니다. 작업의 양이 방대하다. 그런데다가 어쩌면 여러 명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추정도 가능하죠. 지금 검찰에서 뭔가 단서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손준성 검사의 PC만 본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 다 봤죠. 관련해서 같이 일했던 그 방에 분들 있는 사람들 다 PC를 봤죠. 다 들여다봤을 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많이 고민하고 있답니다. 지금 많이 고민하고 많이 있겠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장을 낼지 어떻게 어디까지 그 수사에 이렇게 응할지 그것도 좀 그게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손 검사가 제일 고민인 게 그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캠프에서 나온 조항들을 보면 손준성 검사는 최측근 아니다. 일을 시켰을 뿐이지 이게 이 윤 총장이 원했던 그 인물이 아니다. 이거는 추미애 사단이 인사로 박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꾸 밀어내죠. 추미애 사단으로 밀고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이제 장관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고. 아니 송 검사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위치다. 네. 뭐 어떤 결정을 그러니까 총장 지시 없이도 모두 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네.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유승민 후보께서 김웅은 깃털이고 몸통은 윤석열 손준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 뭐 가히 틀린 말은 아닌 그렇죠. 것 같지만 문제는 김웅 의원의 처세예요. 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본인도 이제 그 뭐랄까요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봐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당이나 유승민 후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헤아리지 않고 계속 애매모호한 그리고 약간 말을 계속 바꾸면서 바꾸고 선택적으로 기억이 난다 안 난다 하면서 네. 지금 법률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조국 장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계속 검사들이 압박을 했는데 네. 1년 반 전에. 정작 검사들은 1년 전에 있었던 일조차도 기억을 못한다. 그리고 의원방으로 네.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무슨 일이 있던지 많이 왔다 얘기하는데 제보가 그렇게 많이 안 온답니다. 아니 많이 안 오기도 하고 그분이 후보 시절했잖아요. 후보 시절. 그분은 초선도 아니에요. 후보 시절에서 후보 시절. 원외 인사로서. 자 여기까지는 우리 박시영 최영일 그 두 분께서 다른 데 가서도 말을 했었어요. 네. 여기서 일반적인 이야기. 몇 걸음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7294님께서 의혹만 가지고 야권 유력 후보 찍어내리기 위해서 정치 공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7617님 목통까지 가겠습니까? 꼬리짜리겠지 꼬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한테 치명타가 됩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잔매의
장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말실수, 여러 부적절한 행동, 그다음에 좀 희화화됐던 모습들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박시영 대표님 이번에는 잡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크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이 아하. 이 건만 있었으면 지지 강도가 지금 지지층의 지지 강도 분석을 해보면 최근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가장 견고합니다. 네. 가장 높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 설화에 각종 사건 사고에도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데 조금씩 빠진 거죠. 그러니까 폭락은 안 하지만 조금씩 빠지는 게 보이는 거고 반면에 홍준표 후보의 부상의 길을 부각하는 그 공간을 열어줬다. 그렇죠.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열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바뀐 맞아요. 겁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큰 흐름상 보면 하락세가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아니땡 물뜨게 연기 나냐 이런 속담도 있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속설도 있듯이 저는 설령 사주했다 이 부분에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를 윤석열 총장이 받는다 하더라도 손중성 검사가 위법 처리가 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걸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만약에 밝혀진다면 윤 총장한테 직격탄이 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우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몰랐던 듯 아까 국민면접 봤는데 진짜 억울해하던데요. 네네.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탄압받는 이미지가 형성되면 이 정치라는 게 이게 탄압받으면 또 커지고 맞아요. 거기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시영 대표님의 분석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네. 약간 이제 다른 의견은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때릴 필요가 있나? 정치적 측면에서. 누가? 그러니까 이건 일이 터져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네. 당내 경쟁자도 있고 예. 본선 주자로 올라온다면 이제 여당이 경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스텝의 경쟁자가 있잖아요. 네. 그건 당내에서 홍준표, 네. 유승민 다 있는 거고 원희룡. 그 다음에는 11월 9일에 본선 주자가 윤석열 후보가 됐다. 그럼 그때부터 민주당하고 격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되던, 네. 뭐 이낙연 후보가 되던, 제3 후보가 되던. 제일 재밌는 건 윤석열 추미애가 제일 재밌겠죠. 그림상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구도가 됐을 때 이 강성 보수 지지층은 이미 결집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많은 미디어가 아니 기자회견을 왜 저렇게 호통 회견을 하나 네. 다 비판 일색인데 예. 강성 지지층은 그 이해를 해줘요. 억울하니까. 얼마나 떳떳하면. 그런 흐름은 저는 응. 실체가 있으니까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 국민의힘의 태도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위법 사실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이 어물쩍 넘어가거나 윤석열 후보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요. 그렇죠. 이 사안을 어물쩍 처리하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죠.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게 드러났을 때 절대 윤석열 편에 서서 보호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홍준표냐 유승민에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의 판단 부분이 중립적으로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적 의혹이고 만약에 검사와 야당 정치인이 지금 협잡을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국기문란이라고 여당은 볼 하잖아요.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죠. 그런데 네. 공수처에서 수사할 만한 내용이고요.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할 만한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야당 탄압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까 박 대표님이 얘기한 것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지도부는 거리두기를 너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명선거 추진단도 만들고 김재원 최고가 이거 명명백백히 하라. 근데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좀 이상했던 거는 4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고발장이 이 고발장으로 행사가 됐으면 4월에 만들어진 고발장을 8월에 행사하면 더 이상한 거지. 그래서 지금 정점식 당시 위원장이 입수 경위를 밝혀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입수 경위를 모르는데 이걸 고발한단 말이에요. 이걸 초안으로 이상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윤 캠프의 지금 이해관계를 베팅한 전현직 의원들이 너무 많아. 제일 크잖아요. 캠프가.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좌초되거나 허물어지면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베팅한 그들의 이권이 다 휴지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7617님께서 야권 지지자들은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홍 후보가 대안이 된다 싶으면 옮겨가죠. 가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흐름이 일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집도끼들의 반응이 어떠냐. 근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홍준표 후보한테 위협을 받더라 하더라도 견고했습니다. 견고했어요. 근데 맞아요. 과거에는 맞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60%대로 늘 높았거든요. 60%대, 뭐 10%대 이런 간극이 크게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50에서 20으로 줄다가 40에서 30대로 줄은 조사까지도 줄었죠. 발표되고 나왔어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도끼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탈이 있다. 홍준표 후보 이동.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골든크로스도 몇 번씩 나오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네 전직 그러니까 마지막 의원들 변수 하나만 네.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는 일단 불리해요. 지금 위기 국면에 들어왔는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감사원에서 조사 다 끝낸 걸 공수처가 가져와서 1호 사건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기소심의위원회 기소 결정했잖아요. 4개월 걸렸어요. 있는 자료 가지고. 근데 지금 입건해서 이제 수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11월 9일에는 본선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게 기소 불기소 뭐 무혐의 유혐의 이게 나오겠느냐 안 나올 거로 봐요. 두 달 동안. 검찰에서는 빨리 발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검찰은 감찰 결과 최대한 빨리 하고 수사로 빨리 전환할 하되 건지. 필요하면 수사 착수인데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와 협조한다 그랬죠. 예. 서로 이 혐의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공식적인 감찰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감찰할 만한 사안인지 좀 조사해봐라 들여다보고 했더니 있고.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서 그렇죠. 감찰로 갈 건지 아니면 수사로 바로 착수할 건지 그리고 공익제보자 네. 공익신고자의 휴대폰까지 있으니까 이걸 병합심리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느닷없이 공수처가 갑자기 한 거예요. 공수처가 기다리면 네. 또 뺏기거든요. 뺏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동안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느냐 여러 비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혼났지. 그걸 많이 의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11월 9일까지 이 혐의를 윤석열 이 후보가 벗는다면 또 이 우리가 봤지만 장기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파기환송해서 결국 무죄를 받으면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김경수 지사는 또 안타까운 자초를 겪으면서 결국은 법정 구속이 됐. 근데 12월이면 그 전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납니다. 그렇지. 네, 11월 초에 끝나요. 아니 그래서 지금 윤 총장은 기사회생이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래요. 자 0545님께서 영화 더킹 내부자 검사 외전을 합한 탄탄한 스토리 영화 네. 소재일 듯 얘기하는데 리얼리티가 떨어져가지고 영화를 안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 최종 후보는 윤석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정세균 후보는 홍준표가 올라온다면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이재명 된다. 지사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상대하기 좀 더 쉽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애초에 시나리오를 짤 때. 예, 그게 이제 전략적 발언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약점이 많다. 그리고 본선에 가면 정책 대결을 TV토론에서 많이 다룰 텐데 그런 부분에서 준비 안 된 모습이 많이 드러나면 손쉽게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말펀치가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고발사주 의혹 이 내용이 네. 지금 지지도에 거의 또 합산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까? 다음 주에 네. 봐야죠. 다음 주에 봐야죠. 보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걸어야죠 우리. 자 오른손 왼손 내놓으세요. 자 손을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뭘 거는 거 아닙니다. 자 위너는 누구로 결정됩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됩니까? 박시영. 야. 저는 최종 후보는 지금 흐름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한테 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홍준표한테. 네. 홍준표. 자 박시영. 아. 홍준표에 걸었습니다. 그러면 최영일은 2달 남았잖아요. 네. 2달.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좀 투스텝으로 가볼게요. 투스텝. 재밌어야 되니까 2달 동안 홍윤 뭐 계속 고발 사주 재미없어서 윤이 지금 위기에 빠졌죠. 홍이 윤을 잡습니다. 잡아. 그 1위에 올라가. 네. 그리고 홍이 가. 네. 그럼 내부 토론에 막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른 주자들도 있잖아요. 원희룡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네. 여기에 지금 사실 황교안은 왜 얘기 안 해요? 황교안. 10명 있어요. 10명. 하태경도 있고. 네, 황교안. 오늘 다 국민 면접했어요. 예. 심지어는 누구예요? 허경영 총재와 연대한 분. 안상수 후보도 네. 있습니다. 박찬주 후보도 있고요. 네. 출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토론회를 막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유권자의 마음이 윤에 대한 강성 지지가 충성심이 아니었던 거야. 정권 교체 열망인데 컨텐츠가 좋아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먹구름이 끼긴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윤을 제끼고
홍과 맞짱을 떠서 유승민 후보가 좀 이 당심을 얻어갈 가능성 한번 점쳐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변수 오세훈은 없습니까? 지금 끼어들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아니 경선 버스가 출발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또 반칙을 해? 오세훈 막 세워? 시장 버스를?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들썩들썩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긴 해요. 아니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텐데 자꾸 뭔가 변수를 만들려고 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나고 그렇죠. 경선이 시작되는데 마치 윤석열 후보가 하루아침에 이게 뭐랄까 드롭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레이스를 밟으면서 이제 지지율이 약간 빠질 가능성이 더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경선 버스를 중단시키고 갑자기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시장 후보가 올라온다. 뛰어든다 하면 경선 룰을 다 바꾸고 모든 반칙이죠, 후보가 다 반칙이죠. 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지. 당이 쪼개지는 길이죠. 2329님께서 육군대장 박찬주 무시합니까? 박시영 대표가 무시하더라고요. 네. 최영일 평론가도 무시합니다. 아니 아까 아니에요. 박찬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하셨어요? 네.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네, 장군 출신 우리 박찬주. 자, 여기서 하나 더 겁니다. 또 걸어요? 네. 2030에 네. 무야홍, 홍준표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박시영? 지금 보시면 2030이라 이야기하는데 2030의 남녀 간의 지지도 격차가 너무 커요. 완전 다른 집단이에요, 서로 간에. 맞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특히 20대 남성 층에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인 거죠. 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본선쯤 들어가면 상황은 좀 달라지죠. 냉철하게 보죠. 외른 청년 정책이라든가 과거의 능력이 진짜 있었는지 그렇죠. 신뢰할 만한 분인지 여러 가지 따져볼 텐데 어쨌든 한 두세 살 정도는 20대 남자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홍준표의 그 보수 그 국민의힘 쪽의 최종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지지도는 꽤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성들의 비호감도가 높다는 거는 홍준표 후보도 좀 인정하고 아니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이 시그널 면접에서 지금 진중권 전 교수가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예전에 과거에 지금 홍준표 후보 이화여대생들에게 때려주고 싶다라는 얘기 하신 적 있죠? 이거 성희롱 아닙니까? 이랬더니 홍준표 후보 답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냐면 그거 막말이라고 한다면 나 막말이라고 인정하겠다. 막말은 맞다. 성희롱은 아니다. 성적 희롱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듣는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듣기에 납득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과거에 이런 말을 했어? 이게 면접에서 재환기가 돼버렸고. 그리고 여성 정치인에다 네. 더 심한 말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저 옛날 그 젊은 시절을 회고한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이걸 회자시키는 거라서 얘기 안 할 텐데 좀 민망한 것들이 있었죠. 네, 아니 그 동안에는 사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유력 후보가 아니었고 이미 대선 때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있었죠. 가만히 있지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많이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간다면 더 이제 민주당 쪽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윤석열, 유승민 이런 쪽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죠. 그렇죠. 홍준표 후보 공격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치열해지겠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또 여당 지지자들이나 여당 쪽에서도 공격을 안 했었죠. 9809님 홍준표 만만하게 보다가 내년에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피눈물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홍준표 후보 그렇게 만만한 분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저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상돈 교수도 어제 와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편마하면서도 걱정이다. 네. 홍준표가 올라오면 절대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당이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고 이번에는 여당이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돌아가 보시면 저는 지난 우리 조기 대선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선 때 5명이 이제 경합을 하잖아요. 네네.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높았고 41%. 근데 2위를 누가 했는가를 보면 홍준표가 해서 그렇죠. 그 26%예요. 24%.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2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2위라고 생각했는데 3위가 되고 홍준표 2위가 놀라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토론 평가를 잘했다고 인정받은 건 심상정, 유승민이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TV 그게 토론회 때. 이번에 다시 한번 복귀가 될 텐데 저는 홍준표 후보와 이 유승민 후보가 토론장에서 이제 9월 15일이면 8명으로 컷오프 되고 네. 그다음에 4명으로 컷오프 되잖아요. 그럼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 컨텐츠 중심으로 갈 텐데 홍준표 후보는 걱정이
입담도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는 메시지를 날리고 사람들을 흡입하는 매력이 있는데 정책 콘텐츠에서 미래 비전을 좀 신뢰성 있게 줄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은 남아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유승민 후보는 리더답지 못하다.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모 이미지가 강하지 리더 이미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구구절절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 부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리성을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그 말씀도 드렸어요. 방송하면서 합리성을 다시 강화시키려면 좌우의 극단적인 행태, 언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강하게 비판해야 최근에 예를 들면 구구 인사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로 목소리 낸 적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죠. 자, 3927님께서 뉴스버스나 김웅원 이거 연기 같은 게 모든 게 언론 방송 뉴스를 독점해서 국힘당을 계속 여론의 중심에 있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 아닐까요? 김동연 후보 뭐 대선 출마 의견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거 보세요. 주진우에서도 계속 그것만 얘기해. 자, 지금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주로 나쁜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가 국민의힘 특별히 윤석열 후보한테 집중되면서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 측의 고도의 작전은 아닐까요? 아니 저는 그런 음모론엔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지적하신 효과에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기자회견 데이에 오전에 김웅 의원이 근데 다 맹탕이다 재탕이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외에 퍼즐이 하나도 안 맞춰줬다. 하루 종일 이러다가 2시 반에 딱 공지가 나오고 4시 반에 2시간 후에 긴급 기자회견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치사하게 이런 얘기하니까 화제가 됐는데 그 당일날 2개의 기사가 완전히 묻혔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진짜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과거의 시대가. 지금은 미디어에서 얼마든지 재생해서 뉴스를 다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보고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요.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 한 거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태도가 불량했고 썼던 메시지의 내용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메이저 언론들만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다 줬지 않습니까? 손준성에서 끊어내라. 이런 식의 메시지 그리고 손가락질 하고 막 이런 화낸 표정 지으면 목소리 키우고 윤희숙 의원 그 기자회견하고 데자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안 좋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데 어쨌든 그날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낙연 후보가 광주에서 의원직 사퇴를 한 뉴스가 묻혀버렸고 그다음에 그날 이제 드디어 정기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되면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연설이 괜찮았어요. 들을만 했는데 다 사라지고. 김동연 부총리의 출마 선언도 묻히고. 그러나 이런 뉴스가 많아지는 게 국민의힘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탄핵 때 그렇게 뉴스가 다 탄핵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국민의힘이 이겼어야지. 그래서 그 음모론에 동의하진 않지만 일부 다른 좋은 뉴스를 또 묻어버리는 효과가 오히려 이런 이슈 중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과단성 있게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고 신속하게 도려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기사회생을 하는 것이지 사실 아직은 그 모습은 안 보이죠. 사실 이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고발 사주국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빨리 정리해야죠. 0884님께서 국힘은 후보 경합 과정에서 유혈이 낭자할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자, 피가 좀 흘렀던 민주당 경선 이번 주 슈퍼위크를 맞습니다. 지난주 충청 경선 결과 두 분 예측했는데 최영일 승 근접해서 맞췄습니다. 근데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최영일.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11일 날 숫자만 얘기하세요. 숫자만 TK. 기분 상했습니까? TK에서. TK까지 필요 없고 1차 슈퍼위크까지 누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누계. 자, 과반이다 아니다. 자, 보세요. 자, 그다음에 강원이 있죠. 12일 강원. 그러고 64만 명의 1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발표가 있는데 저는 이게 바람이 계속 간다.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인단 1차 발표에서도 과반을 넘길 것이다. 과반을 넘어서 몇 퍼센트? 저도 그때 49, 51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49, 51 얘기했고 저는 52, 53 얘기했는데 54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갈게. 자, 이재명 58.
오, 58이요? 네. 너무 센 거 아니야? 58. 세계관의 박시영, 박시영 대표 세계갑니다. 그러니까 58. 저도 바람을 탔다는 거는 맞는데, 54. 이제 못 찍겠지. 아니, 저는 59를 저는 못 올리겠지. 55.5. 55.5요? 그러면 이 바람이 이재명 바람이 더 거세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거세지는 거고 우리 박시영 대표는 더 많이 거세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분석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 지지층들도 국민선거인단에는 참여했을 거다. 근데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한테 60% 넘게 가거든요. 지금요? 예. 그리고 노조나 단체들이 많이 참여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쪽은 원래 되는 쪽에 줄을 쓴다.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사태 이 부분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국민선거인단이 한 40만 이상이 이미 투표를 했지만 그렇죠. 사태로 이전에 그렇지만 앞으로 한 3, 40만 정도가 또 참여를 했으니까요. 후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슈퍼위크 이번 주에 그러면 민주당 후보 대세가 거의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최영일 후보와 제 주장처럼 55%에 넘어갔다. 그 이상. 그러면 호남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대첩에 지금 이낙연 후보는 호남에 올인을 해버렸는데. 네, 최영일 후보 박영선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호남 민심이 네. 지금 다른 민심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호남 민심이 이재명에 또 좀 강했어요. 네, 강했어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맞아요. 뭐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호남에서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앞서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차이를 낼 거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역전할 거냐 아니면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하고 또 추미애 동정론이 나오면서 그렇죠. 추미애 후보한테 표가 10% 넘게 쏟아질 건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죠. 4049님께서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저거 정리될 거다 한 말 생각납니다. 그때 벌써 정보가 들어왔던 거예요. 저거 네. 원희룡 지사랑 논란 있을 때 네. 그건 상황이었는데. 그때 갈등. 이미 이거 청부 고발 사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민지김님께서 추미애도 올라갑니다. 얘기 올라갈 때 대기했고 8753님 윤석열 후보님 호통 매력 있습니다. 매력 있어요. 그런데요 철학을 보여주세요.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네. 네, 공정과 상식 외치지만 말고 이제 그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호통만 보여줬나 봅니다. 지금까지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걸으셨죠? 아유, 네. 55.5. 알겠어요. 파이팅! 58? 어휴, 네. 저는 잠시 쉬었다 6시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7년 전 주호가 3살이 됐을 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호가 또래보다 조금 느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주호는 청각장애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요. 올해 20살이 됐지만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좋아요와 싫어요 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주호.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아빠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엄마 혼자 생계를 책임지면서 주호를 돌보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거동이 힘들어진 엄마는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가족인 주호와 엄마가 지금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내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남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오겠고요. 제주도의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면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20에서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에 전국은 토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아서 구름 사이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전망이어서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은 선선한데 낮더위가 남아있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세종 19도, 서울 20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지만 낮에는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가 29도, 대구 30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올해 일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시까지 저희는 함께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1부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시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유행이 퍼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원전 부지 일부 지역에서 세슘 137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오는 29일 예정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사안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 의혹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정치 공작일까요? 아니면 검찰의 쿠데타일까요?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탄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이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고발 사주가 아니고 네. 총선 개입 시도가 본질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제가 사실은 법사위 현안질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네.
고발 사주라고 그러면 일단 말뜻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일단. 네, 사안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발 사주라기보다는 이게 있었던 일이 작년 총선 2, 3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총선 직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에서 네. 특정 후보를 통해서 다른 후보들의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 공작을 시도했던 총선 개입 시도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참 이런 일이 뭐 드러날 이건 그 과거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인데요. 그렇죠. 네. 만약에 검찰에서 고발장을 써가지고 야당 의원한테 줘서 고발을 시켰다. 그렇다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공선법상으로 선거관여 금지에 해당하고요. 예. 금지 조항 위반이고요. 또 그거 외에도 86조에서 선거 운동에 사실은 관여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선거 관여, 선거 운동 관여 다 선거법 위반이고요. 네. 특히 공무원이 관여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요. 예. 아직도 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사안이에요. 검사는 또 개인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검사가 그 수사 중인 내용을 가지고 정치인한테 줬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네. 지금은 이제 김웅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니까 네. 그냥 국회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있었던 시기가 작년 4월 초잖아요. 예. 작년 4월은 총선이 있었던 때거든요. 네. 총선거가 2020년 4월 15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4월 2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기호 1번부터 쭉 하고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12번 등등등 다양한 후보들이 자기 선거 운동복을 입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될 국가 공무원이 그중에 한 명인 기호 2번 후보에게 접근을 해서 기호 1번 후보와 기호 12번 후보들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고발장을 예. 몰래 건넨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네면서 검찰에 접수시켜라. 네. 접수시키라는 것은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검찰은 언제든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압수수색 영장 청구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8시 9시 뉴스에 그 혐의의 내용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기호 1번, 기호 12번 후보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예.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제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계속 거리를 두고 있고요. 손준성 검사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하고 손준성 검사의 명확한 지시, 증거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니까요. 예. 수사를 지금은 지켜봐야 될 때지. 예. 앞서 나가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야기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특정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넘어서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발로 총선 개입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작이 시도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것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됐고 예. 이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명을 하기는커녕 서로 간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내놔서 국민들의 의혹을 더 키우고 혼란을 더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은 겸손하게 네. 감찰기관 또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무엇보다 국민들 앞에서 좀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한테 겸손해야죠. 오늘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피해자로 입건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접했는데요. 사실 피의자 입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밝혀진 바가 없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아주 가벼운 일이 아니죠. 지금 정당의 경선에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입건된 분들은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겸손하게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의원이 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개혁하라고 위험성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개혁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번에 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예. 이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대검찰청에서 이미 수사정보정책관은 법에 정해져 있는 수사정보 수집 업무 외에는 안 하고 있다. 예.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해명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 총선 시기에도 이미 이런 고발장과 같은 서류들을 만들어서 몰래 한쪽 후보에게 전달하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을 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정황이 벌써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 해명해온 것들을 우리가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은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네. 수사정보정책관실 여기 그동안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 정책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총장 모르고 수사정보정책관 단독으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대검에서 검사로 이제 근무해봤던 분들이 모두 입 모아서 그런 경우는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예, 그런 부분이고, 더 사실은 국민들로서도,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였다라는 말을 사실상 믿기 어려우게 된 것이 수사정보정책관 본인, 손준성 검사 본인이 사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냥 내고 언론 접촉을 피하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디지털 자료와 맞지 않는 해명들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께서 이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시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야당에서는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 공작이다,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당 발로 이 사건은 시작된 사건이 아니고요. 네, 이제 야당 측에서 이제 내부의 제보를 통해서 다시 시작된 일이라는 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면 네. 대부분의 공직자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이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설명해야죠. 그런데 지금 일부 분들은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기는커녕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윽박을 지르고 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든 생각이요. 이분이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사람을 살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버스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요. 학예라고 불린 정책 발표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은 대선 후보들 상대로 압박 면접 진행했습니다.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이라고 이 이름 붙여졌었는데 화제도 많았습니다. 화제 말말말 듣고 오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만 지금 배신자 이렇게 이미지의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돼지발정제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의료 쪽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의 공공병원 다 폐쇄해서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진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를 안 찍습니다. 그런가요? 안 찍으니까 그러면 최근에 그 메이저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해서 상당히 불쾌하셨는데 제가 윤석열 후보 표현으로 따르면은 메이저 언론 출신이긴 한데 지금 인터넷 매체에 있거든요. 예, 혹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인터넷 매체에
에서 질문을 지금 하는 것에 좀 불만이 있으시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그런 거 없고. 김준일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만 모아봤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심사위원 방금 마친 김준일 뉴스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면접 어떠셨어요? 일단 좀 힘들었는데요.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네. 그 12명의 색깔이 다 좀 달라요. 네. 방금 들으셨겠지만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능글능글함 뭐 네. 이런 게 장점이고요. 뭐 약간 뭐 진짜 옛날에 갇혀서 사시는 분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셔서 이런 분들이 야권에 지금 대선 후보가 나왔구나 이런 거를 국민들도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네. 홍준표 후보는 면접관들 좌표하고 베베 꼬였다고 하는데 지금 김준일 대표 그리고 진중권 교수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예. 저 두 사람은 무슨 좌파라고 그랬죠? 무슨 열성 좌파도 아니고 애가. 네. 베베 꼬였다고 했는데 홍준표 후보 어땠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이명박 후보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이제 언론 대응을 했었어요. 그때 네.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곤란한 질문 받았을 때 네. 원래 이렇게 잘 빠져나가요. 곤란한 질문 받으면은 네. 성실하게 답변하기보다는 그냥 대충 뭉개고 네. 베베 꼬였다 질문이 좌파다 이런 거 하시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골수 좌파라고 얘기를 평소에 들으셨어요? 제가 이거 국민의힘 면접관 하니까 와 김준일의 보수 색깔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가니까 이제 골수 좌파가 돼 있어. 저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또 기억에 남는 후보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훌륭한 후보들도 많이 났는데 좀 황당한 후보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어떤? 이를테면 황교안 후보 오늘 방금 인터뷰하고 왔거든요. 네. 4.15 작년 총선이 부정선거다. 그 대선 공약에 있어요, 그게. 자기 대선 공약이에요? 공약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공약에 이게 4.15 총선이 부정선거여서 그거를 밝혀내겠다 내가. 근거는요? 그러니까 무슨 표가 무더기로 나왔네. 근데 원래 다 모든 음모론자들은 다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택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미 민경욱 전 의원이 요청해가지고 투표함도 까보지 않았느냐. 다 문제 없는 걸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작년 민주당의 180석은 부정선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뒤집어 엎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안상수 후보는 어땠습니까? 안상수 후보는 제가 좀 어느 당 후보냐고 여쭤봤어요. 예. 국가혁명당 후보냐 네. 아니면은 국민의힘 후보냐. 그래서 네.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거기 허경영 후보랑 아니고 전략적 제휴. 그러니까 뜨려고 그랬다. 약간 그런 취지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어차피 막말하고 다 그러는데 나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아니 그게 말입니까? 무슨 막걸리입니까? 다른 후보도 막말하는데 나는 막말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막말은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 허경영 후보는 대선에도 나오고 이를테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표를 갉아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우파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좌파 성향이다. 좌파표가 많이 갈 것이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약간 황당했죠. 분석이 좀 독특하시네요. 최재형 후보는 정책 준비가 좀 됐습니까? 이제 공약도 좀 잘 답하고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지난번 대선 출마 선언했을 때는 거의 말을 못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는데 제가 이제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전 이게 그러니까 기존 원전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크기 이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셔서 어디다 지을 거냐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한 20-30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서울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느냐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보겠다 하셔서 조금 아쉬웠다. 예. 아직도 좀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으네요. 윤석열 후보 당연히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기존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죠.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요? 예, 정치 공작이다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제 옆에서 이게 왜 정치 공작이냐. 그러니까 손준웅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넘긴 정황은 거의 맞지 않느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근데 네. 일단 이건 정치 공작이다라는 그런 기존 입장을 계속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는 어쨌든 손준웅 검사가 본인이 이거를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손준웅 검사가 손준성 죄송합니다. 계속 왜 손준웅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손준성 검사가 이거를 넘긴 것이 확인이 되면은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네. 하니까
지휘 책임으로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고 진중권 교수가 손준성 교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연루된 게 확인이 되면은 후보 사퇴하겠냐라고 하니까 그런 가정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전달했다면 관리 책임으로 대국민 사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사과 얘기가 윤석열 후보한테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과받기 힘들어요 그분한테. 사과가 인생에서 사과가 없어요. 먹는 거 말고는요. 자, 오늘 면접을 하면서 면접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뭐가 가장 좀 다릅니까? 자세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느 뭐 윤석열 후보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모든 후보? 모든 후보를. 예. 일단 모든 후보들이 어제는 좀 준비가 덜 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컨셉을 몰라가지고 첫 후보가 장성민 후보였는데 굉장히 혼쭐났다라고 호소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뒤에 가셨으니까 이게 컨셉이 이제 압박 면접인 걸 알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신 거가 보였고요. 그리고 몇몇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준비가 많이 됐다. 예를 들면은 오늘 했는데 하태경 후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름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가 됐구나 이런 거가 좀 눈에 보였습니다. 좀 불편하다고 면접관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모욕 주고 뭐 이런 거를 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토론하자라고 해가지고 조금 저는 좀 약간 황당했는데 모욕은 저한테 주셨죠. 골수 좌파라고 저를 낙인 찍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전략적으로 토론하자. 이거 뭐 이렇게 면접 같은 거 하지 말고 윤석열하고 나 붙고 싶다 이런 얘기 하려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유승민 후보자 앞에서 배신자 얘기하고 홍준표 후보 앞에서 돼지발정제 얘기하고 그러면 상당히 조금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컨셉이었어요. 왜냐하면 압박 면접이고 이게 이제 본선에 가면은 상대 뭐 그게 누가 됐든 이재명 후보가 나올 누가 수밖에 됐든 없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미리 이건 예방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면접 선생님으로서 12명 중에 누구한테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정책 면에서.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한데 정책 면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하태경 의원. 정책 면에서는 동의를 못 하는데요. 동의는 안 되는데 준비는 많이 했다. 자, 태도 면에서는 누구한테 점수를 주겠습니까? 태도 면에서는 최재형 후보가 굉장히 겸손했는데 답변을 못해서 아쉬웠다. 태도는 좋았는데 답변이 없으면 어떡해. 자, 태도 면에서 제일 나쁜 후보는요? 뭐 단영 무야홍이죠. 정책 면에서 제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제일 준비가 안 된 분은 장기표 후보였습니다. 좀 안타까웠는데 옛날 80년대 70년대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공약이 뭐였냐면은 대깨문 죄송합니다. 이게 그 직접 공약에 있는 거예요. 대깨문하고 주사파를 잡겠다라는 게 대선 공약이에요. 그분이 옛날에 이렇게 조금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하셨.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보 진영에 있다가 이제 보수로 옮겨가셨는데 아직도 주사파 타령하시는 분을 제가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후보들 만나봐서 가까이 면접을 해보니까 좀 처음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뀐 후보가 있습니까? 처음 갖고 있던 생각 다 근데 사실 그냥 그 색깔이 다 강화가 됐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생각하던 게 다 강화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하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오늘 마지막 그 시청자 질문이 그거였어요. 오늘 도리도리 안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파한대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리도리는 안 했는데 쩍벌은 그대로 하시더라. 그래요?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오늘 입건되셨죠. 바로 입건되셔서 그렇습니다. 무섭게 얘기하지는 않죠. 윤석열 후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설전을 좀 벌이셨는데 팩트는 뭡니까? 진주의료원의 뭐 경영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하셨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경영이라는 거는 원래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돈을 덜 받으니까. 근데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경영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폐쇄해버리고 뭐 강성 노조 때문에 폐쇄했다라고 하면서 마산에다 또 지었다 본인이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 자체를 인정 안 하시는 게 좀 저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을 인정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국민 면접이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반영됩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직접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로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신 분들이 이 후보는 그러니까 12명 중에 8명만 올라가고 4명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유력한 후보들 뭐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 이제 하위권에서 간당간당한 분들한테는 이거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자, 대답은 홍준표가 잘합니까? 저는 대답을 잘한 건 아니고요. 능글능글했다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그 대응 능력도 만만치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잘 하셨어요. 제가 잘해요? 보기에는 그동안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진짜 솔직히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 골수 좌파로서 민주당 예. 후보에 면접관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제의가 온다면 예. 그 궁금한 게 좀 있으시죠? 저는 골수 좌파라고 낙인이 찍혔지만 민주당에서 제의가 오면 골수 우파의 시각으로 네. 민주당 후보들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쪽 얘기의 그 관점으로 공격을 받아야지 이게 대응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주진우 우리 라이브에 처음 나왔거든요. 제가. 네네. 나오니까 신나네요. 우리 주진우 그렇습니까? 진행자도 보고. 네, 그렇습니까? 지금 그 야당에서는 예. 홍준표 후보와 기세가 좋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기세 등등하다 조금 흔들리는 지지율이 정체하는 듯 보이는데 그 후보들을 대하면서 그 당내 분위기를 좀 볼 수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이제 오늘 답변이 진중하기도 했지만은 그 상황이 이제 궁지에 좀 몰려서 약간 그런 게 약간 보였고요. 네. 홍준표 후보가 진짜 능글능글 하기도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본인의 네. 어떤 상승세가 좀 이렇게 당당함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분은 여론조사 맨날 못 믿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잘 나온 여론조사는 맨날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지. 원래 홍준표 후보가 그래요. 유리한 거는 그냥 쓰고. 유승민 후보는 어떻던가요? 유승민 후보는 정말 준비가 많이 토론하면은 정말 잘하겠다. 네. 근데 인간미를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준표 후보처럼 한 번씩 터트려주면은 훨씬 더 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소위 말하는 밈, 뭐 짤방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나씩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 방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또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골수좌파.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탐구하는 기자입니다.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알았어요. 네, 워낙 정신이 없어서. 아까 뉴스톱 김준일 대표가 네. 윤석열 후보가 워낙 못했다고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진짜 못한 적이 하나 있어요. 뭐가요? 8일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들을 전부 적으로 돌리는 그런 발언을 해버리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 하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맨 뒤에 뭐 KBS, MBC 얘기도 네. 이게 사실 최악의 실수라고 봐야죠.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메이저 마이너 뭐 신문, 방송, 인터넷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에게 사실 긍정적으로 비춰줘야 되거든요. 특히 기자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게 또 정치인들의 또 그렇죠. 한 정책. 정치인들은 이제 기자들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데 어떤 또 왜곡된 언론관까지 여지없이 드러내가지고 지금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상당히 좀 화가 난 상태인데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오늘 성명을 내고 강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 후보를. 그러니까 메이저만 신뢰성이 있다는 윤석열 예비 후보의 극단적 발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무지와 언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네.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인터넷 신문 종사자와 인터넷 신문의 독자이자 언론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모독한 망언이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 요새는 누가 신문을 읽으면서 봅니까? 텔레비전만 봅니까? 네. 다 인터넷으로 보는데 다 인터넷 매체인데요. 그리고 이제 8일날 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런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또 받아쓰던 기자들의 상당수가 또 인터넷 매체 기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날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또 검사 출신의 어떤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출 수 없는 네. 엘리트주의를 또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아니 있었고요. 메이저 언론으로 정치 공작하는 건 그건 괜찮습니까? 그건 괜찮다는 뜻입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 기자협회에서는 이렇게 네. 성명을 내고 이렇게 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기자협회는 뭐 합니까? 기자협회는 아직 뭐 특별히 성명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계시죠.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근데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네. 언론노조 같은 경우는 오늘 성명을 냈는데 네. 이 뿌리 깊은 차별과 특권의 악취가 진동한다 이러면서 역시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언론 자유 파괴 경쟁으로 극우 보수 진영의 환심을 사는데 정신이 팔린 모양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네. 이 홍준표 예비 후보도 사실 이 막말로 치면 이제 아유 안 져요. 뭐 거의 2017년 대선을 떠올리면 거의 트럼프와 맞먹는 수준이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KBS, MBC를 민영화하겠다 이런 주장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으세요. 네. 상당히 황당한 공약이고 또 지난번 대선에서는 내가 집권하면 SBS 8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시고 네. 종편은 내가 민주당하고 싸우면서 만들어준 거다 뭐 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유 무야홍입니다. 네. 어쨌든 이 정치인들은 언론과 그러니까 그 성향과 관계없이 언론과 어떻게 보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인데 네. 전략적으로 볼 때도 이날 발언은 굉장히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와 기자는 좀 검찰 기자와 또 검찰 수뇌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을 지금 검찰 출입 기자로 생각하시는지 아직 이런 얘기는 진짜 굉장히 좀 큰 실수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네. 그리고 신한국당 이때도 뭐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이해창 후보 예. 얘기 있었죠. 예, 이게 1997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 이회창 후보가 기자들과 술자리에서 이제 한 기자가 이제 고대 출신이다 네. 얘기를 하니까 이회창 후보가 그 대학을 나오고도 기자가 될 수 있냐.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해창 후보는 진짜로 서울 법대만 나와야 기자하는 줄 알았다. 정말 그렇게 알고 저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가리켜서 네. 창자를 뽑아버리겠다. 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해창 후보나 뭐 지금의 윤석열 예비 후보나 둘 다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네. 1105님께서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정치 공작을 하려면 어용방송, KBS 등 메이저에 제보하라는 비아냥 아닐까요? 얘기하는데 아무튼요. 메이저에서 정치 공작하면 괜찮고 저기 마이너 인터넷 매체에서만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좀 그냥 그래요. 네.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요? 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8인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 중인데요. 그렇죠. 저는 사실 언론 보도 피해 구제를 강화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법안이든 찬성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이 법안이 실제로 언론 피해 구제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언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또 언론 판례 밝은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인데요. 네. 일단 현재 법안 중에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의견이 일치합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갖고 헛심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옵니다. 네, 이 변호사들 지적 사이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게 된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법을 만들어봤자 고의중과실 보도가 전체 언론 사건에서 몇 %나 될 것이며 또 요건이 된다고 한들 이 손해액의 5배 이하까지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이 법원의 실무 관행상 보면 5배수를 적용하는 판례는 1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겠고요. 저는 이게 되게 타당한 전망이라고 보는데 예. 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이 죄가 성립될 때 최고가 7년 징역입니다. 네. 근데 변희재 씨가 이 JTBC 태블릿 PC 조작설로 받은 게 2년 실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7년 징역이 잘 안 나온다는 말이죠. 7년 징역이 나왔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도 이렇게 법정 최고형이 나오기 어렵듯이 민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5배수 적용하는 5배수 적용된 민사 판결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몇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법안이다, 현 법안이. 근데 좀 보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입법부만의 변화로는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은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이런 인권권 침해와 관련된 위자료 산정 기준표를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 이게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타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판사 성향에 따라서 일관성 없는 배상액 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소송에 밝은 변호사들은 이 법원 내에 형사사건 양형기준표처럼 이런 양형기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액 산정 중에 위자료 같은 경우는 법관의 재량인데 이걸 재량으로만 맡겨놓으니까 기존의 판례를 보고 액수를 계속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경우 유형에 따라서 이건 얼마 저건 얼마 위자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법부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그 손해배상 판결액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없으면 징벌배상제를 도입해봤자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현재 개정안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상 공인 그리고 후보자, 대기업, 주요주주, 임원들은 징벌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언론보도,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 관련 언론보도, 그 밖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징벌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 사건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언론인권센터의 경우는 이 지금 법안대로 공인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공인을 다루는 공적 보도 역시 허위 사실이라면 당연히 공인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견이 크군요. 네, 언론 현업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입장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인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좀 충분하게 협의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구멍이 많아요. 네. 너무 구멍이 많습니다. 언론개혁 꼭 가야 될 길인데 너무 늦었고요.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얘기? 카카오 택시 기사분들이 운행 중에는 시사 라디오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 이게 지금 중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님이 타면 꺼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 의하면 이 카카오티 블루 같은 가맹 택시의 경우 이 고객들이 택시를 탔을 때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거에 불편함을 갖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이동 중에 고객이 편하게 이동할 분위기를 주기 위해 클래식 방송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카카오 가맹 택시는 올해 2분기 기준 2만 6천 대 정도인데 네. 이게 그래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시사 라디오를 틀었다가 불이익이 있을까 봐 아예 못 듣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민주 택시노조 쪽 입장을 들어봤는데 뭘 듣고 뭘 듣지 말라는 것까지 권고하는 건 과도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러면 난 트로트가 좋아요. 난 발라드가 좋아요. 네. 나는 어떤 방송이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쪽은 그냥 이거는 운영 가이드일 뿐이다.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기사님들로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이게
어떤 택시기사도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클래식을 틀든 시사 라디오를 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택시기사들이 승객에게 말을 거는 게 문제다. 뭐가 흘러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뭘 듣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쓸데없이 말을 걸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97님께서 대통령 돼서 기자회견하면 메이저만 부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성빈님께서 국내 정치 이슈 쏟아지는데 다이어트 성공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심야 열병식도 나왔는데 별 이슈가 못 되네요. 북한 이슈면 항상 탑3 안에 들어야 됐는데 어디 다른 데가 별로 없네요. 그러게요. 중요한 뉴스였는데 조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잘 연구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2335님께서는 네, 말씀하시죠. 고객이 정해야죠. 아저씨 꺼주세요 하면 꺼야죠 얘기합니다. 그 시사 라디오 진행하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이요? 아니 이거는 기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고객이 타면 고객이 정할 수 있어야죠. 고객의 자율권을 줘야지 뭘 이걸 권장하고 권고하고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에서 계속 이런 부적절한 뉴스가 나온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지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점점 느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교통량 더 늘었습니다. 일축 부근에서 모가 부근, 곤지암부터 중부 1터널 쪽 10km 구간 이상씩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남부권에서는 금호 분기점에서 정체고 충청권에선 회덕 분기점에서 짧게 막힙니다. 이후 수도권은 안성 부근부터 남사 쪽으로 길게 정체 이어지고요. 오산부터 동탄, 다시 기흥 동탄에서 수원, 그리고 죽전 부근부터 판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시 구간인 양재 부근에서 반포 사이도 많이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부근부터 화성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 밀리고요. 이후에는 팔탄 부근에서 용담터널, 광명역부터 금천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은 신월 부근에서 부천 쪽으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부평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인천 요금소부터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는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수서 하위 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요. 청담대교 북단부터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를 시원하게 자르셨네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볼까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분노와 증오의 눈이 멀어서 괴물이 될 뻔했던 일이 21세기 초반에 있었습니다. 예. 바로 9.11 테러죠. 그때 정말 미국 본토를 향했던 비행기 테러에 당시 부시 행정부가 뿜어냈던 분노가 정말 엄청났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 분노가 되게 정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예.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된 그 비행기 테러 사건이 바로 내일이죠. 9월 11일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9월 11일에 있었던 충격은 아직도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그 감정, 분노,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꽤 깊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영화 모리타니안입니다. 영화 모리타니안, 이 영화를 특별히 고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영화를 보고서 제가 일단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는 일단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실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포로들을 고문했었다는 겁니다. 아, 네. 21세기예요. 예. 그리고 성적 학대까지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전 진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미국 영화인데 그리고 미국의 치부인데. 네, 미국의 치부죠. 치부 중에 치부죠. 그거를
또 이 배우들도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든지 조디 포스터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게 일단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미국적인 장면들 그리고 또 미국의 아픔들 이런 게 드러나는 부분이 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영화 속으로 가볼까요? 네, 영화는 이제 모하메드 오울드 슬라히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슬라히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슬라히는 사실 서아프리카에 모리타니라는 나라가 있대요. 네. 그 나라 출신이라서 영화의 제목이 모리타니안인데요. 네. 이 사람은 독일에서 유학한 엘리트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잡혀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9.11 테러가 나고 그 미국이 오사마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그 오사마 빈라덴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때 당시 미국의 분노가 거의 광기에 가까워서 기소를 하지 않고 혹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게 미국 법이니까 거기에서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소를 건설한 겁니다. 예. 그리고서는 그쪽에서 온 사람들을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을 다 이 수용소에 가두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는 팩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슬라히는 어떤 이유로 잡혀왔냐면 사촌이 건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 사촌이 어떤 전화기로 전화를 했냐면 빈라덴의 전화기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슬라히를 잡아왔어요. 네. 그래서 가뒀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낸시 홀랜더라는 물론 실제 변호사입니다만 이 변호사가 나옵니다. 이 변호사는 조디 포스터가 연기했고요. 이 사람은 재판이나 기소 없이 6년 동안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무료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무료 변론을 이 사람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료 변론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로펌에도 얘기를 하고요. 그때 렌시가 생각한 거는 도대체 언제부터 미국 헌법이 기소도 없이 사람을 가두냐. 예. 이 절차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네. 이건 충분히 싸울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해서 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죠. 후배 네. 변호사를 데리고. 그리고 나서 가서 알게 되는 이 진실들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여기 가보니까 이 기지에서는 이미 여성 변호사가 들어오면은 히잡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상 이 슬라히를 만나보니까 슬라히는 되게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예. 나는 협조적인 사람이고 잘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평범한 청년처럼 보여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그 군 검찰 스투라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이 이런 이라크 전쟁과 테러를 통해서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그 스투에게 맞서서 낸시가 이제 변호 전략을 계속 바꾸면서 네. 이 그 슬라히를 계속 설득하게 되죠. 그때 이제 슬라히가 모든 진실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그 영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고요. 그리고 핵심은 그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뭐냐면 고문인데 이 고문이 너무 좀 충격적인 고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스트레스를 주는 자세라 그래서 사람을 거의 몸을 칭칭 묶고 거의 매다는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정말 계속 큰 소리가 나는 음악을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계속 틀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고문이네요. 네, 그리고 물고문하고요. 네. 네, 물고문도 하고 그리고 성적 학대도 합니다. 아이고. 네, 성적 학대가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이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학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가면을 다 쓰게 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협박을 하냐면 네가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진실은 조작된 진실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서를 쓰라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네 어머니를 납치하겠다. 납치해서 여기로 데리고 와서 네가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겠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모하메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슬라히는
견딜 수가 없었고요. 이제 네. 나중에 가면은 현실하고 환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망가지게 돼요. 네. 그리고 이쪽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고문 후에 이 암시를 주는 전문가가 있어서 네.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거짓된 진술을 진짜로 믿게끔 그거를 정교하게 조립을 해줘요. 또 아이고. 그러니까 이미 정신이 망가져버린 모하메드 슬라히는 그거를 점차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해보면 정말 빈라덴이 자기 집에 왔던 것 같고 자기 테러리스트 같고 막 이제 스스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해준 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빈라덴을 집에서 재워주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었다. 이런 거짓 진술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향수기 하면서 이제 또 막 이렇게 얘기하네요. 물론 향수기는 그 백강호는 고문이 그렇죠. 조작된 건 아니죠. 네, 실제로 본 거죠. 실제로 본 겁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통스럽다. 네, 이 고통스럽고 정말 고문을 받았고 자백을 강요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 낸시가 재판을 걸었지만 그 재판이 걸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풀려난 게 아니고 자백을 했으니까 한참을 또 잡혀 있었어요. 네. 풀려나지 않다가 얼마 전에 풀려났다는 얘기. 풀려났어요? 네, 지금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이야기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 중간이 전부 다 미국에서 검열돼서 중간 부분이 전부 다 알아볼 수 없게 까만색으로 쫙쫙 쳐져 있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실화를 가지고 지금 영화를 만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왜 이 고통스러운 이 작품을 라이너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 네. 뭐 내일이 9.11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역시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자유에 대한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검열된 책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자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조선시대의 인물들을 데리고 영화를 만들어도 때로 가명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후손들이 이제 소송을 걸기 두렵기 때문에.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실명으로 할 수 있고 또 미국 자기 자국의 어떤 이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치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이 저는 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미국의 가장 아픈 치부이자 약점을 말하는 동시에 미국이 그래도 위대해질 수 있는 그 이유를 같이 드러내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이고 참 모하메드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또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9777님께서 뉴욕이란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9.11 테러로 평범한 미국 유학 대학생이 미국의 탄압으로 진짜 테러범이 되는 내용인데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유학생이었는데 간첩이 됐고 선원이었는데 갑자기 간첩이 된 우리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보고 그걸 보면 또 좀 안타까움이 이 고통이 또 좀 전해집니다. 9.11 많은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또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모리타니안이었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은 플랫폼이었습니다. 플랫폼.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